안녕하세요. 깊은 밤의 세레나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위장 이혼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요새 뉴스 기사만 봐도 위장 이혼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가 봐요. 오늘의 주인공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해줬는데 뻔하죠. 남편이 배신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빚쟁이에게 쫓기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연아 씨는 그 배신 때문에 4천억 원을 상속받았다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깊은 밤에 세레나데가 들려줄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연아 씨네 거실 바닥에 깨진 도자기 파편이 널려 있었대요. 멀쩡한 가구 하나 없이 온 집안이 쑥대밭이었죠. 집안 곳곳에 소름 끼치는 빨간 차압딱지가 붙어 있었나 봐요.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거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죠. 박 사장! 돈 안 갖고 배째라 이거지? 오늘 아주 끝장을 봐주마. 연아 씨의 남편 재훈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아내 연아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대요. 여보, 이 사람들 진짜야. 당신까지 죽게 할 수는 없어. 재우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나 봐요. 우리 딱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응? 나 혼자 감당할게. 연아 씨는 공포에 질린 남편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대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젖은 뺨을 감싸주며 말했죠.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을 혼자 두고 도망을 가. 차라리 같이 갚아. 내가 식당 일이라도 더 할게. 그러자 재훈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는 거예요. 안 돼. 일단 이혼 도장부터 찍어서 당신 명의라도 깨끗하게 해놔야 나중에라도 합치지. 제발 내 말 좀 들어. 재훈이 연아 씨 손에 이혼 서류와 인주를 쥐어줬대요. 미리 준비해둔 거였지. 연아 씨는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려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직 재훈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장을 꾹 눌러 찍었죠. 그래, 당신 말대로 할게. 도장 찍힌 서류를 건네자 재훈이 낚아채듯 받아들었대요. 그러더니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는 거예요.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그리고 이거 당신 명의로 된 그 소형 아파트 보증금 말이야. 그것도 나한테 위임해줘. 그 보증금은 연아 씨가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이었대요. 마지막 생명줄이었죠. 하지만 연아 씨는 망설이지 않고 위임장에도 서명을 했어요. 재훈이 위임장을 챙기자 집을 때려부수던 남자들이 묘한 눈빛을 교환했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일이에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대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나 봐요. 연아 씨는 얇은 코트 깃을 여미며 재훈을 바라봤죠. 그런데 재훈이 법원 나오자마자 마치 딴 사람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연아 씨가 걱정스럽게 다가가며 보온병을 내밀었죠. 여보, 추운데 이거라도 마셔. 아까 당신 목 다 쉬었잖아. 내가 당신 좋아하는 유자차 따뜻하게 타왔어. 그런데 재훈이 연아 씨 손을 뿌리쳤대요. 아, 됐어. 귀찮게 진짜.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노란 유자차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당연히 연아 씨는 놀라서 남편 쪽을 쳐다봤대요. 여보, 왜 그래? 그런데 재훈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유자차를 구두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재훈이 슬슬 본색을 드러낸 거죠. 누가 당신 여보야? 방금 판사님 앞에서 도장 찍었잖아. 우린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상황 파악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당신 빚 때문에 잠깐 서류상으로만. 연아 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재훈이 코웃음을 쳤대요. 아이고, 이 답답한 여자야.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내가 당신이랑 끝내려고 쇼 좀 했다. 됐냐?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때 골목에서 화려한 모피코트 입은 여자가 나왔대요. 미라였죠. 재훈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팔짱을 꼈어요. 자기야, 끝났어?
드디어 그 징글징글한 아줌마 떼어낸 거야? 재훈이 미라 허리를 감싸며 킬킬거렸다더라고요. 그럼 내가 누구냐.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지. 연아 씨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대요. 여보, 저 여자는 누구야?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미라가 연아 씨를 흘겨보며 껌을 씹었죠. 아줌마, 눈치 진짜 없네. 딱 보면 몰라?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오빠가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숨막혀있는지 알아요? 미라가 연아 씨의 낡은 목도리를 하이힐로 밟았대요. 20년 전 재훈에게 처음 받은 선물이었죠. 어머, 더러워라. 이런 걸 아직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빠가 정 떨어지지. 재훈이 미라 어깨를 토닥이며 연아 씨를 향해 손을 저었어요. 가자 미라야. 구청 문 닫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야지. 아줌마,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내 눈앞에 띄지 마. 알았어?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구청 쪽으로 뛰어갔대요. 연아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죠. 남편을 살리려고 모든 걸 버렸는데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20년이 거짓이었다는 게 가슴을 난도질했대요. 유자차처럼 연아 씨 인생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다가와서 멈췄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내리더니 연아 씨에게 다가와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연아 씨가 초점 없는 눈으로 올려다봤는데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고문 변호사, 강 변호사였죠. 강 변호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이제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가세요.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대요. 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연아 씨 무릎에 올려뒀어요.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혼자가 되는 날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아가씨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봉투를 뜯자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할아버지의 필체로 유언이 적혀 있었죠. 내 손녀 이연아가 박재훈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는 즉시 내 명의의 차명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현금 4천억 원의 유산과 경영권을 전부 손녀에게 상속한다. 연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대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고집센 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강 변호사가 작은 주머니를 또 꺼냈어요. 이것도 회장님께서 임종 직전에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아가씨가 돌아오면 꼭 직접 끼워주라고 하셨습니다. 옷가락지였어요. 20년 전 연아 씨가 두고 나왔던 할머니 유품이자 집안 안주인의 상징이었죠. 연아 씨는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울부짖었대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차가운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울었다더라고요.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가족은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모든 걸 바쳐 지킨 남편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게 뼈에 사무쳤대요. 한참을 울던 연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대요.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끼웠더니 딱 맞았죠. 서늘한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대요. 강 변호사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가씨, 이제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연아 씨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죠.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던 과거의 이연아는 없었어요. 법원 건물을 한 번, 재훈과 미라가 사라진 구청을 한 번 노려봤죠. 강 변호사님, 차에 타서 얘기하죠. 제 거 찾아야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호텔 스위트룸 거실이었죠.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은 술 냄새로 진동했어요. 미라는 호텔 가운만 걸친 채 소파에 누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리저리 비춰보고 있었대요. 그 목걸이가 뭐였냐면요. 연아 씨가 시집 올 때 해온 예물을 두 사람이 몰래 팔아서 새로 산 거였어요. 자기야, 그 촌스러운 아줌마가 하고 다닐 땐 몰랐는데 내가 하니까 완전 명품이네?
미라가 목걸이를 목에 걸며 까르르 웃었죠. 재호는 비싼 양주를 병째로 들이켜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대요. 그렇고 말고. 보석도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우리 미라가 하니까 황실 보물 같네. 재훈이 비틀거리며 연아 씨가 두고 간 가방을 발로 툭 찼어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이 튀어나왔는데 20년 동안 연아 씨가 콩나물값 100원, 두부값 500원까지 적어온 가계부였죠. 재훈이 가계부를 휘리릭 넘겨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대요. 이거 봐라. 10년 전에 산 콩나물 가격까지 적혀 있어. 오빠, 그딴 건 뭐하러 봐. 당장 갖다 버려. 미라가 손을 휘저었어요. 재호는 술에 취한 눈으로 가계부를 노려보더니 테이블 위 촛불로 가져갔죠. 그래, 버리는 것도 아깝다. 아주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야지. 가계부에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를 피우며 타들어갔어요. 연아 씨가 20년 청춘을 바쳐 모은 기록이 한중 재가 되어 카페 뒤로 떨어졌죠. 재훈이 불타는 가계부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자,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침대로 쓰러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대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일주일 후, 연아 씨는 할아버지 서재에 서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책상과 벽면 가득한 서적들이 묵직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죠. 강 변호사가 책장 뒤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대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남기신 진실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연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대요. 재훈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류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죠. 재훈이 사업 자금 부족하다며 팻을 팔아달라던 날 도박장에서 칩 쌓아두고 웃고 있었대요. 연아 씨가 설거지 알바하던 날 재훈은 미라와 리조트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죠.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어요. 할아버지는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강 변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어 하셨지만 아가씨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연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할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사랑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가 이런 쓰레기였다니.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쏟았대요.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연아 씨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죠. 눈빛에서 슬픔이 걷히고 날카로운 살기가 맴돌기 시작했어요. 강 변호사님, 저 미용실 예약 좀 잡아주세요. 백화점 VIP실로요. 네? 갑자기 그건... 이 촌스러운 머리, 낡은 옷, 싹 다 버릴 겁니다. 박재훈, 뒷바라지하느라 망가진 이연아는 죽었어요. 몇 시간 뒤 청담동 최고급 살롱에서 연아 씨의 긴 머리가 숭덩숭덩 잘려나갔어요. 푸석했던 피부는 전문가 손길을 거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기품 있는 메이크업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살려냈어요. 마지막으로 최고급 정장을 걸친 연아 씨가 전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는 찌들었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오너의 모습만 남아있었어요. 기다려, 박재훈. 네가 꿈꾸던 상류층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며칠 뒤 백화점 명품관 시계 매장에서 재훈과 미라가 시계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재훈이 금장 시계를 손목에 차보며 입이 귀에 걸렸죠. 야, 역시 남자는 시계지. 폼 좀 나지 않냐? 사장님, 이걸로 주세요.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죠. 손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재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뭐? 한도 초과? 그럴 리 없어. 어제 대출 받았는데. 미라가 짜증스럽게 옆구리를 찔렀죠. 오빠, 뭐야, 쪽팔리게. 돈 많다며. 재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대고 있을 때였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죠. 선글라스 낀 우아한 여성이 들어오자 매장 공기가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연아 씨였어요. 재훈과 미라는 멍하니 입을 벌렸는데 재훈이 순간 옆모습에서 낯익은 느낌을 받았대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에이, 그 궁상맞은 여자가 여길 올 리 없지. 연아 씨가 재훈이 차던 시계를 가리켰어요. 점장님, 저거 제가 가져갈게요. 재훈이 발끈해서 소리쳤죠.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요. 연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갑게 쳐다봤어요. 먼저 보면 뭐합니까? 살 능력이 없는데. 블랙카드를 꺼내 점장에게 건넸죠. 그리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여기 공기가 탁해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정리 좀 하시죠. 재훈과 미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매장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재훈은 전혀 몰랐죠. 자신이 쫓아낸 아내가 바로 연아 씨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재훈의 하청업체 사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직원들은 짐을 싸서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화장실 안에서 재훈이 수화기를 들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대요. 아니, 국세청 조사가 왜 갑자기 나와요? 우리가 매출 누락한 게 어딨다고. 재훈이 수화기를 집어던지듯 내려놓고 책상 위 독촉장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어요. 종이 뭉치가 눈처럼 바닥에 흩어졌죠.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대요. 분명 모든 게 완벽한 연극이었고 빚은 거짓말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빚더미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금줄을 하나씩 끊어버리는 것만 같았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어요.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입술을 삐죽거렸죠. 오빠, 카드 정지됐더라? 쪽팔리게 계산대에서 승인 거절이 뜨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재훈이 충혈된 눈으로 미라를 노려보며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지금 쇼핑이 문제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돈 좀 아껴 쓰라고 했지. 오빠가 나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며 고작 카드값 몇 푼 때문에 쪼잔하게 구는 거야? 미라가 쇼핑백을 소파에 내던졌어요. 재훈이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쾅 내리쳤죠. 몇 푼? 네가 이번 달에 긁은 게 3천만 원이야.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다 도망가는 판에. 어머, 기가 막혀. 직원 월급 못 주는 게 내 탓이야? 오빠가 무능력한 건 아니고 두 사람의 사랑이라던 것은 돈줄이 마르자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재훈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갈 거야. 미라가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재훈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채업자의 명함을 꺼내들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돈에 손을 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재훈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신의 회사를 옥죄는 진짜 채권자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 연아 씨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재훈과 미라가 사는 신혼집 현관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던 미라가 짜증 섞인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죠. 벨은 폼으로 있나? 문 부셔지겠네. 누구예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미라의 구두를 발로 뻥 차버리며 거실을 훑어봤죠. 거실은 며칠째 치우지 않은 배달음식 용기와 맥주캔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죠. 아이고, 냄새야.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니?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미라가 당황하며 물러서자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미라의 등짝을 후려갈겼어요. 너는 서방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구석 꼬라지가 이게 뭐니? 아, 왜 때리세요? 저도 집안일 한다고요. 연아는 곰국을 푹 고아서 대령하고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연화라는 이름에 미라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훈에게 무시당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터였죠. 그놈의 연아.
그렇게 좋으면 데리고 살지. 왜 쫓아냈어요? 뭐라?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가 미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미라 역시 질세라 시어머니의 파마머리를 움켜쥐었고 두 여자 엉겨붙어 거실 바닥을 뒹굴었죠. 이거 안 나? 시어미한테 대들어? 아, 놓으라고요. 진짜 이 집구석 지긋지긋해. 미라가 헐떡거리며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소리쳤어요. 그 여자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때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멈칫하자 미라는 독이 오른 눈으로 쏘아붙였죠. 오빠가 빚쟁이 연기시켜서 쇼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여자 돈 뜯어내고 내쫓은 거 우리 다 같이 한 짓이라고요. 재혼의 사기, 이혼 행각이 미라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현관문 밖 복도 구석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연아 씨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집 안에서 들려오는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죠. 연아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끝까지 담았어요. 마지막 남은 연민까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공범이지. 아주 훌륭한 자백이야. 연아 씨는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가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는 집무실로 향했어요. 연아 씨의 시선은 책상 위 서류들에 고정되어 있었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강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가씨,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박재훈이 아가씨 명의를 도용해서 받은 대출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연아 씨가 서류를 펼치자 믿기 힘든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3금융권 대출, 대부업체 차용증, 심지어 인감도장을 위조해 보증을 선 서류까지 있었죠. 재훈은 결혼 생활 내내 연아 씨를 도구로만 이용했던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사업자금이라더니 다 도박하고 여자 만나는데 쓴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아가씨를 찾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아 씨가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변호사님. 무효소송 안 합니다. 네? 그럼 이 빚을 다 떠안으시겠다는 겁니까? 연아 씨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차갑게 웃었죠. 제가 갚을 겁니다. 대신 채권자들한테서 채권을 전부 양도받으세요. 이자까지 쳐서 넉넉하게 줄 테니까요. 강 변호사가 연아 씨의 의도를 눈치채고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직접 채권자가 되시려는 겁니까? 네. 박재훈의 목줄 제가 직접 쥐어야겠어요. 그 사람 회사, 집, 차, 심지어 팬티 한 장까지도요. 연아 씨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재훈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올감이었죠. 한편 재훈은 허름한 지하 다방에서 사채업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신체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고 있었죠. 사장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자 2배로 갚겠습니다. 재훈이 비굴하게 웃으며 각서를 건넸어요. 그 돈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자루라는 것도 모른 채 당장에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에 땀을 닦았죠. 며칠 후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연아 씨는 본가 저택의 넓은 정원을 홀로 거닐고 있었죠. 20년 전 재훈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 이후 처음 밟아보는 흙이었어요. 연아 씨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그때 정원 한쪽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늙은 정원사가 연아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죠. 정말 아가씨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오셨군요. 정원사가 흙 묻은 장갑을 황급히 벗으며 울먹였어요. 연아 씨가 정원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죠.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살아 계시면 된 거예요. 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정원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더니 저택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대나처럼 환하게 불이 켜진 현관등이 눈에 들어왔죠.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 불말이에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20년 동안 하루도 끄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 대낮에도요? 네. 아가씨가 밤늦게라도 힘들어서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24시간 켜두라고 하셨습니다. 연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할아버지가 미워서 독하다고 욕하며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긴 세월 동안 현관불을 밝혀놓고 손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연아 씨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눈물을 쓱 닦아내고 환하게 켜진 현관등을 올려다 봤어요. 김 기사님, 저 불 이제 끄셔도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들, 제가 다 벌 줄 거예요. 연아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단한 절이가 서려 있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골프클럽 VIP 룸에서 재우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말끔한 슈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거만하게 들어왔죠. 바로 연아 씨가 매수한 대리인 최 회장이었어요. 재호는 그것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허리가 90도로 꺾일 듯이 인사했죠.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재혼을 본체만치 하며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박 사장이라고 했나? 우리 골프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회장님 명성을 익히 듣고. 재훈이 비굴하게 웃으며 테이블 위 쇼핑백을 최 회장 쪽으로 밀었어요. 그 안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만든 현금 다발과 최고급 양주가 들어있었죠. 이거 제 작은 성의입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사업 투자건 저 좀 꼭 끼워주십시오. 최 회장이 피식 웃으며 쇼핑백을 챙겼어요. 좋아. 이번 투자건도 내가 힘 좀 써볼 테니까 총알이나 넉넉하게 준비해둬. 감사합니다. 진짜 은인이십니다. 재우는 감격에 겨워 최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어요. 이 투자가 성공하면 자신은 진정한 삼류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최 회장이 은밀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근데 박 사장, 이건 비밀인데 이번 투자건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특히 부인한테도 절대 비밀로 하기. 재훈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죠. 아유, 그럼요. 제 와이프는 이런 큰 돈 만질 그릇이 못 돼요. 최 회장의 안경 너머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지만 욕망에 눈이 먼 재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재훈과 미라는 골목길 깊숙한 점집을 찾았어요. 최근 들어 사업이 꼬이자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온 거였죠. 물론 이 점집 역시 연아 씨가 미리 손을 써둔 곳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속인이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트, 재수없어.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무속인이 재훈을 향해 삿대질을 했죠. 이 멍청한 놈아.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리고 어디서 잡기를 달고 들어왔어? 네 마누라가 평생 너 먹여 살릴 황금 거북이였는데. 그러더니 미라를 노려보며 소금 그릇을 집어 던졌어요. 요물단지, 네 년이 애군덩어리야. 당장 나가! 무속인의 말에 재훈의 의심에 불이 지펴졌죠. 어쩐지 너 만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니. 미라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쏘아봤어요. 뭐? 오빠가 무능력해서 말아먹은 걸 왜 내 탓을 해? 두 사람은 점집 밖 빗속에서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으르렁거렸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던 두 사람의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렸죠.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연아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서로 물어뜯어. 그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니까. 며칠 후였을 거예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최고급 사교 클럽의 연말 파티장이었어요. 파티장은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재훈과 미라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거금을 주고 구한 암표를 손에 넣었어요. 암표를 든 채로 잔뜩 힘이 들어간 걸음으로 파티장에 들어섰죠.
와, 여보, 저기 있는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재훈이 샴페인 잔을 들고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미라는 주눅이 든 표정으로 재훈의 팔을 꼬집었죠. 오빠, 목소리 좀 낮춰. 근데 여기 사람들 눈빛이 왜 이래? 우리를 무슨 벌레 보듯 하는데? 신경 쓰지 마. 오늘 내가 여기서 대박 투자 하나만 물면 우리도 저런 인간들 머리 꼭대기에 서는 거야. 재훈은 뻔뻔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노신사에게 명함을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받는 동 마는 동 하며 지나쳐버렸죠. 미라가 민망한 듯 얼굴을 붉히며 재훈의 등을 떠밀었어요. 아 진짜 오빠 그만 좀 해. 쪽팔려 죽겠어. 야 너는 가만히 좀 있어. 비즈니스가 원래 다 이런 거야. 재훈은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명함을 뿌려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뿐이었죠.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재훈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당황해서 제지하려 했지만 재훈은 막무가내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죠.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소음에 파티장의 시선이 일제히 재훈에게 쏠렸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훈은 그 시선을 관심이라고 착각했죠. 저는 차세대 벤처기업가 박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감동적인 제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재훈이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었습니다. 이연화라는 아주 착하고 순박한 여자였죠. 제 사업이 힘들 때 그 여자는 저를 위해 자신의 신장까지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파티장 곳곳에서 헛기침 소리와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재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의 자존심으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눈물로 떠나보내고 이렇게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훈은 잊지도 않은 신장기증 이야기를 지어내며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했죠. 스스로 감동한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팔을 벌렸어요. 자, 저 박재훈을 믿고 투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돈방석에 앉혀드리겠습니다. 재훈이 뻔뻔한 연설을 마치려던 찰나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어요. 갑작스러운 암흑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죠. 뭐야, 정전이야? 재훈도 당황해서 마이크를 톡톡 쳤어요. 아, 조명 감독님, 타이밍이 왜 이래요? 그 순간 웅장한 음악과 함께 2층 계단 쪽으로 핀 조명 하나가 강렬하게 떨어졌어요. 눈부신 조명 아래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우아한 자태로 서 있었죠. 그녀가 걸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파티장의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고 재훈 역시 입을 떡 벌리고 계단 쪽을 쳐다봤죠. 여성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자 재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이연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재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적거렸죠. 촌스럽던 전처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차려입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몰래 들어와서 서빙 알바라도 하러 왔냐? 재훈의 무식한 목소리가 적막한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연아 씨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무대 위로 우아하게 걸어 올라갔죠. 그녀는 재훈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가볍게 뺏어 들었어요. 신장기증이라니. 소설을 쓰셔도 정도껏 쓰셔야죠. 연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재훈이 발끈해서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아섰죠. 그 순간 연아 씨 뒤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어요. 화면에는 재훈이 미라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띄워졌어요. 곧이어 시어머니와 미라가 싸우던 녹취록도 들려왔죠.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재훈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과 연아 씨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아 씨가 관중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파티의 주최자이자 55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이연화입니다. 뭐? 상속녀? 55그룹? 재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구석에 숨어있던 미라 역시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죠. 자신들이 쫓아낸 아줌마가 4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가 손녀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연아 씨는 주저앉은 재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20년 전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4천억의 유산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빚더미에 앉은 척 속여 내쫓았고 그 덕분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유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연아 씨가 옆에 있던 웨이터에게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재혼의 면전에 대고 건배를 제의했어요. 사랑 때문에 포기했던 4천억이 남편의 비열한 배신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다시 상속녀로 만들어준 전 남편 박지현 씨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말도 안 돼. 그럼 그게 다 내 돈이었다는 거야? 재우는 바닥을 기어가며 연아 씨의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연아 씨는 더럽다는 듯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은 재훈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손가락질을 해댔죠. 화려한 조명 아래 우리의 연아 씨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재훈은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사기꾼이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요. 연아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재훈을 향해 입모양으로 짧게 속삭였죠.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여보. 재훈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아주 쌤통이지 뭐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연아 씨의 발치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재훈이 연아 씨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하지만 연아 씨는 더럽다는 듯이 드레스를 획 채가며 뒷걸음질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추태를 찍으며 수근거렸죠. 사람들의 조소가 쏟아지자 재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독사처럼 변했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연아 씨를 향해 삿대질을 했죠. 야, 이연아! 너 나 매장시키려고 작정했냐? 네가 먼저 바람 폈잖아, 이 꽃뱀 같은 년아. 재훈이 연아 씨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연아 씨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번개같이 움직였죠. 재훈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바닥에서 들어올렸어요. 아! 내 팔! 이거 안 나? 재훈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안 했죠. 연아 씨가 차가운 눈으로 손짓했어요. 내보내세요. 경호원들이 재훈을 들고 파티장 밖으로 나갔어요. 재훈은 끌려가면서도 악다구니를 썼죠. 야, 이연아, 두고 봐. 네 인생 박살내줄 테니까. 파티장 문이 열리고 재훈은 로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뛰쳐나간 재훈은 가까이 있는 벤츠 문짝을 발로 걷어찼죠. 다 죽여버릴 거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개무시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경보음이 울렸어요. 파티장 사람들은 창가에서 생중계를 시작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죠. 거기 당신! 손 들고 물러서세요!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포위했지만 재훈은 정신을 못 차렸죠. 경찰? 저 안에 사기꾼년이 있다고. 경찰들은 재훈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어요. 다음 날 유치장에서 풀려난 재훈은 독이 바짝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방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밤새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피해자이고 연아 씨가 가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쏟아냈죠. 사이버 레카 유튜버에게 제보까지 했어요. 김 기사님, 대박 건사 하나 줄게. 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어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연아 씨 회사 주가가 출렁이고 이사회에서는 오너 리스크를 거론했어요. 강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죠. 아가씨, 당장 고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연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거짓말이 산처럼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터뜨릴 겁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사색이 됐어요.
아들이 재벌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게 기가 막혔죠. 떨리는 손으로 연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아야? 나다. 어미다. 연아 씨는 전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가 왔어요. 연아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연아 씨는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을 눌렀어요. 재훈의 집에서 미라는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인터넷에는 박재훈 파산, 고소, 구속 같은 단어들이 보였죠. 재훈이 방에서 유튜버와 통화하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인간은 끝났어. 여기서 더 엮였다가는 나까지 감옥 가게 생겼어. 미라는 재훈의 지갑에서 현금 카드를 빼냈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어요. 제발 1억만이라. 이체 버튼을 눌렀지만 붉은 경고창이 떴죠. 거래 정지 계좌입니다. 법적 조치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뭐? 압류? 연아 씨가 이미 재훈의 모든 자산을 묶어버린 거였어요. 미라는 안방 장롱이 금두꺼비를 챙겼죠. 서랍장에 현금까지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발 있어라 이 똥차야. 현관문을 열고 나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서 있었죠. 김미라 씨 되십니까? 미라는 뒷걸음질 쳤어요.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대기하셔야겠습니다. 미라가 계단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비상구에서도 남자들이 올라왔죠. 주저앉으며 가방을 떨어뜨리자 현금과 금두꺼비가 바닥에 쏟아졌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서는 재훈이 미라야, 라면 좀 끓여와 라고 소리쳤죠. 미라는 허공을 향해 실소했어요. 라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다음 날이 됐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연아 씨는 법무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차에서 내렸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섰어요. 기자들이 앞다퉈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죠. 이연아 씨, 전 남편분의 폭로가 사실입니까?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연아 씨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죄인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엄숙했죠. 말보다는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아 씨의 눈짓에 변호사가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죠. 적나라한 대화가 스크린에 뜨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마지막으로 연아 씨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술에 취한 재훈이 미라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목소리였죠. 그 멍청한 년은 내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줄 알고 있을 거야. 4천억? 웃기지 마라 그래. 음성 파일이 끝나자 경찰청 앞은 정적이 흘렀다가 폭발적인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연아 씨가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어조로 마무리했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박재훈 씨와 김미라 씨,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헌처는 없습니다. 연아 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가자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국민 쓰레기 박재훈,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죠. 그 시각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재훈은 덜덜 떨며 마스크를 눌렀었어요.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고 있었죠. TV 뉴스에서는 재훈의 수배 소식이 속보로 뜨고 있었고요. 며칠 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앞 복도는 소란스러웠어요. 도주하던 재훈은 시민신고로 찜질방에서 체포되었고 미라 역시 아파트 비상구에서 검거되어 압송되었죠.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재훈은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카메라 플래시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조사실로 끌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끌려오던 미라와 마주쳤죠. 미라 역시 산발이 된 머리에 화장이 다 번져서 귀신 같은 몰골이었어요. 재훈이 미라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죠. 야, 김미라! 너 이 나쁜 년!
네가 돈 들고 튀려고 했다며? 재훈이 형사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미라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미라 역시 악을 쓰며 재훈에게 침을 뱉었죠. 웃기고 있네. 똥 차가고 벤치 오는 줄 알았더니 똥물 뒤집어 썼잖아. 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누가 할 소리. 이 무능력한 놈아. 두 사람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싸워댔어요. 그때 경찰서 정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곰국이 든 보온병을 품에 안고 달려온 참이었어요. 재훈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다가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어요. 금지옥역 키운 아들이 상간녀와 바닥을 구르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재훈이 헝클어진 머리로 고개를 들더니 시어머니를 보고 눈을 부라렸죠. 엄마가 여기 왜 와? 쪽팔리게. 미라 역시 시어머니에게 독설을 퍼부었어요. 어머님, 아들이 나한테 사기쳤다고요? 어머님도 공범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고 쓰러졌어요. 경찰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재훈과 미라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집중 안 되잖아. 어머님은 왜 여기서 쓰러지고 난리야?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서울역 광장의 무료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줄 맨 끝에 덥수룩한 수염과 떡진 머리를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한때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았던 박재훈이었어요. 찜질방비조차 없어 지하철 역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죠. 재훈은 구멍난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배식 순서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아, 거 좀 빨리빨리 좀 줍시다. 배가 등가죽에 붙겠네. 재훈이 앞사람의 등짝을 툭툭 치며 신경질을 부렸죠. 앞에 서 있던 노숙자가 뒤를 돌아보며 재훈을 훑어봤어요. 이봐 젊은 양반. 줄 선 지 10분도 안 됐으면서 웬 성나야. 뭐? 이 아저씨가 누굴 보고. 내가 지금 잠깐 운이 안 좋아서 이러는 거지. 니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아? 재훈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때 광장 맞은편 건물 외벽에 초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죠. 화면 가득 우아하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연아 씨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재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화면 속 연아 씨는 눈부신 하얀색 정장을 입고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으며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녀 곁에는 든든한 경호원들과 비서진이 보좌하고 있었죠. 재훈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연아야, 저게 다 내 건데 내가 저 옆에 서 있어야 하는데. 재훈이 홀린 듯 중얼거리는 사이 배식 순서가 됐어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국자를 들고 재훈을 노려봤죠. 아저씨, 밥 안 받을 거예요? 뒤에 사람 기다리잖아요. 재훈이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아, 예, 받습니다. 많이 좀 주세요, 여사님. 제가 며칠을 굶어서. 아주머니가 밥 한 덩이와 김치, 묽은 된장국을 식판에 툭 얹어줬어요. 재훈은 그것이 마치 산의 진미라도 되는 양 침을 꼴깍 삼키며 받아들었죠. 허겁지겁 구석자리로 가서 쭈그리고 앉았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른 탓에 발이 돌부리에 걸렸죠.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바닥으로 와장창 엎어졌어요. 밥알과 국물이 흙바닥에 엉망으로 쏟아졌죠. 아, 안 돼, 내 밥, 내 밥! 재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노숙자들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했죠. 저거 봐, 꼴값 떨더니 천벌 받았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밥덩이를 주워 흙을 털어냈어요. 전광판 속 연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성공을 만끽하고 있는데 재훈은 흙 묻은 밥알을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울먹였죠. 먹어야 해. 살아야 해.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거야.
과연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그러게, 있을 때 살아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나 봅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잘 정돈된 잔디가 깔린 할아버지 묘소에는 평온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연아 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묘비 앞에 서서 하얀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았죠. 그녀 뒤에는 강 변호사와 수행 비서들이 정중하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바람이 연아 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죠. 연아 씨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초록색 옷가락질을 햇살에 비춰봤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숙제 다 끝냈어요. 저를 속였던 사람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연아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재혼과 찍었던 결혼식 사진이었죠. 망설임 없이 사진 귀퉁이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사진을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다 지웠어요. 미련도, 후회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까지도. 연아 씨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복수에 성공한 자의 독한 미소가 아니라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죠. 연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읽어놓으신 우리 그룹, 제가 최고로 만들게요. 정 변호사가 다가와 차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연아 씨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맑은 가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죠. 회사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연아 씨가 망설임 없이 리무진에 올랐어요. 검은색 세단은 미련 없이 묘소를 빠져나가 도심을 향해 질주했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도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당당한 오너 이연화였어요.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연아 씨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오너로서 자신의 화려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스스로의 가치를 믿는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